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토연구소의 박정현입니다. 지난주 9월 FOMC 결과 연준이 50bp B컷 금리 인하를 단행함에 따라서 국내 증시 모두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미국 증시는 다우와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재차 경신하였고, 국내에서도 저금리가 우호적인 제약바이오 섹터를 중심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파월 의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금리 인하를 선제적인 금리 인하로 규정하였고, 아직은 미국의 경제 지표가 양호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서 금융시장도 일단은 우호적인 금리 인하로 인식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달 초까지는 굵직한 경제지표 발표가 없는 가운데 금주에는 FOMC 이후에 여러 연준 인사들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자, 과연 연준 인사들은 이번 B컷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릴 것인지, 그리고 시장의 긍정적인 평가는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요일에 만나는 이슈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현재 시각 9월 22일 오후 1시 3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연휴가 길게 있은 다음에 이 영업일밖에 없어서 그런지 계속 뭔가 연휴의 연장선상인 것 같은 이제 그런 마음도 들긴 하는데, 이런 좀 약간 느슨해진 마음과 다르게 금융시장은 지난주 상당히 긴박한 움직임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시다시피 지난주 9월 FOMC에서 첫 번째 금리 인하를 50bp라는 B컷으로 강한 의지를 좀 보여줌에 따라서 일단은 뭐 전반적인 금융시장은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뭐 다우, S&P, 나스닥이 한 주 동안 거의 1% 중후반대의 상승세를 보였고, 특히 다우는 뭐 보시면 이게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듯한 우상향의 지금 모습을 좀 이어가고 있고요. S&P도 뭐 다우에는 못 미치지만 어쨌든 역시 전고점 뚫으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 반면에 이제 기술주의제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이제 고점하고는 아직은 좀 거리가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7월 이후로는 이른바 그동안의 시장을 이끌어왔던 매그니피션트 7, 뭐 기술주 위주의 상승 일변도에서 이제 그 위에 뭐 우량주라든가 중소형주, 대형주 위주로 약간 이제 순환매가 나타나는 모습들을 좀 미국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뭐 사실 뭐 미국 시장에 비하면 너무너무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주간 단위로 코스피도 한 0.7%, 특히 코스닥 시장이 주간 단위로는 무려 2%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는데, 앞서도 얘기했던 것지만 이 섹터로 봤었을 때는 그동안 이제 계속해서 좀 강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최근에 확실히 이제 반도체가 못 나가서 그런지 반도체랑 2차 전지가 상대적으로 부진하다 보니까 이제 그 다른 섹터는 없나 이러면서 이제 저금리에 조금 수혜를 받는 이 제약바이오 섹터의 강세가 상당히 좀 두드러지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보게 되면 한 주 동안 가장 스윙이 좋았던 섹터가 이제 바이오, 뭐 헬스케어 이런 쪽이었고, 전력 장비 로 지난주에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일단은 그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은 좀 후한 평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저도 제가 이제 지난주에 연휴 마지막 날 아주 그 FOMC 몇 시간 전에 방송할까 말까 하다가 또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짧은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이제 FOMC 지켜보고 이제 시장 반응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저의 생각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뭐 사실 며칠 되진 않아서 조금 이제 조심스럽긴 한데, 일단 현재까지 저의 평가는 이번에 B컷이 일단은 적절한 속도의 금리 인하로 보이기는 한다. 이게 좀 어감이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일단은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과연 B컷의 금리 인하가 양면성을 갖고 있잖아요. 한편으로 봤을 때는 선제적인 금리 인하로 비춰질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금리 인하를 처음 시작하는데 50bp 인하로 시작한다고? 그럼 이게 뭔가 늦어서 그런 거 아니야?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는 금리 인하가 늦었다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인정 아니야? 이제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양면성, 마치 반컵의 물처럼 반밖에 안 남았다고 볼 수도 있고 반씩이나 남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약간 정말 묘한 그런 그레이한 영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첫 인상, 첫 느낌은 일단은 그래도 25bp 한 것보다는 50bp로 인하를 시작한 게 적절한 속도로 보인다라는 게 일단 제 기본적인 평가이고요. 제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로 진입을 했는데 과거의 금리 인하 사이클 동안에 주식시장의 성과 퍼포먼스를 보면 좋았던 적도 있고 나빴던 적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뭐 금리가 하락할 때 금리 인하될 때 주식시장이 좋았던 적도 있었지만 또 지나놓고 보면은 이렇게 주식이 폭락하는 장은 또 꼭 금리 인하기에 오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좋은 금리 인하인지 나쁜 금리 인하인지 그거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제가 뭐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좋은 금리 인하와 나쁜 금리 인하의 구분점은 뭐냐? 결국은 금리 인하의 속도가 경기 하강 속도보다 빠르냐 빠르지 않냐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실 7월 FOMC에서 동결을 하고 8월 1일, 2일 미국의 ISM 제조업 지표, 그 다음에 고용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결국은 이번에 또 금리 인하 사이클 늦은 거 아냐? 이러면서 바로 나타났던 게 8월 5일날 있었던 이른바 블랙 먼데이급의 주가 폭락이었거든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의 인식은 아니 8월 1일, 2일 이렇게 지표가 안 좋을 것 같았으면 연준이 7월 30일 날 금리를 동결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인하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번에도 늦었네. 이제 그런 어떤 그 불안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7월 25bp 금리 인하를 못하고 동결했지만 9월 달에 요번에 50bp를 해주면서 약간 그때의 실수를 좀 만회한 느낌? 그리고 요번에 제가 이 파월의장 이번 기자간담회에서 가장 이제 긍정적으로 봤던 그 한마디가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이 한마디로 시장은 상당히 좀 우호적인 후한 평가를 내렸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연준 의장의 발언 중에 어떤 부분이 저는 제일 가장 시장에 좀 듣기 좋은 소리였냐라고 한다면 예, 바로 이 부분이죠. 이 파월 의장이 B컷을 단행한 배경을 물어보니까 7월 회의 이후에 발표한 경제지표를 참고했다. 그리고 노동시장을 위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노동시장을 견조하게 유지해줘야 할 시기는 해고가 시작되는 때가 아니라 노동시장이 강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되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고용시장이 악화되기 시작할 때 이런 어떤 통화 완화 정책을 펴면 이미 늦어버렸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노동시장을 견조하게 유지해야 할 시기, 해줘야 할 시기는 해고가 막 시작되는 때가 아니라 여전히 노동시장이 강할 때다. 즉 선제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해서 아직 고용시장이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미리 금리 인하를 해줬기 때문에 이른바 연착륙에 우리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해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얘기가 핵심적인 얘기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검증을 할 건데 진짜로 선제적인 거 맞아? 진짜로 노동시장이 망가지기 전에 지금 해준 거야? 이제 이런 어떤 그 평가들을 계속해서 이제 시장이 해 갈 텐데 그랬었을 때 첫 번째 나왔던 그 미국의 고용지표 바로 FOMC 다음날 있었던 주간 실업수당 청구 실적이 상당히 우호적으로 나와버리니까 파월 의장의 이 발언이 더 힘이 실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FOMC 당일날에는 시장이 좀 긴가민가 해가지고 주가가 조금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목요일장에 주가가 뿜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거죠. 실업수당 청구 실적이 그동안 그 전날 그 전주에 23만 1000건이었던 게 21만 9천 건으로 좀 떨어져 버리니까 이거 고용시장 여전히 견조하네. 지금 파월 의장이 전일날 얘기한 게 우리가 고용시장을 위한 통화 완화 정책을 펴는 시기는 노동시장이 망가질 때부터가 아니라 망가지기 직전 노동시장이 오히려 강할 때란 얘기인데 지금 노동시장이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도 50bp 금리 인하를 미리 해줬어? 이거 선제적이네. 그러면
구분하면 금리 인하 속도가 경기 하강 속도보다 빠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 아, 이거면 좋은 금리 인하지. 이렇게 지금 일단 시장은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게 되게 늦게 뜨네요. 지금 보시면 이 주간 실업수당 청구 실적의 최근 모습이 사실은 그 6월 달부터는 실업수당 청구 실적 건수가 좀 높아지면서 고용시장의 불안을 얘기했다가 지금 8월 이후부터는 청구 실적이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고용시장이 좀 견조하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미국 고용시장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잘 판단이 안 섭니다. 왜냐하면 지표가 너무 이게 상반되는 것들이 많아요. 실업수당 청구 실적만 보면은 고용시장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또 그 이외에 뭐 실업률이라던가 또 뭐 그 뭐죠? 구인 구직 건수, 졸트 보고서를 보게 되면 확실히 이제 구인 건수가 좀 줄고 구직은 늘어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이 미국의 고용시장에 대한 평가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딱 단언할 건 아닌 것 같고 계속해서 좀 저울질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쨌든 모든 지표들이 일방향을 가리키고 있지 않다라는 거는 여전히 뭔가 시장이 그렇게 확 경색되고 있는 노동시장이 확 나빠지고 있는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여지도 있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현재까지로는 일단 연준의 이번 빅컷 금리 인하가 왜 50bp 금리 인하로 시작하지? 이거 늦어서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어떤 우려감보다는 얘네가 과거에 여러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이번에는 정말로 선제적인 결정을 했구나. 그리고 저 같은 이 한국에 있는 듣도 보도 못한 저 같은 사람도 결국은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에 모든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연준일 텐데 이 사람들도 뭐 비슷한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일단은 첫 출발, 첫 단추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저도 일단은 좀 평가를 내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감안하면은 뭐 이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일단 다음번 굵직한 경제지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약간 그 지금의 우호적인 평가를 이어갈 것 같아요. 그럼 다음번 굵직한 경제지표 발표가 언제 나오느냐? 이제 앞으로 계속 제가 봤을 때는 매달 초를 좀 여러분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데 제가 지난 9월 초에도 얘기했죠. ISM 제조업 지수, 그 다음에 그 고용지표. 그러니까 매달 초 첫 번째 주 영업일 날 ISM 제조업 지표가 나오고 첫 번째 주 금요일 날 미국의 고용지표가 나오죠. 그러니까 아마 매달 첫 번째 주에 요 두 가지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계속 시장은 여전히 우리가 좋은 금리나 국면에 있는지 나쁜 금리나 국면에 있는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 나갈 것 같고요. 8월 달에 그 ISM과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8월 5일 날 이제 블랙 먼데이급의 주가 폭락이 있었고 9월 달 초에도 사실 썩 지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9월 달에도 초에 보면은 주가가 별로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미국 주식시장조차도. 그러면 이제 요번에 10월 초에 또 어떻게 나올지 그때 가면 또 다시 또 맞춰보는 거니까 매달 매달 초마다 마치 이제 우리가 숙제 검사 맞듯이 이제 해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이제 9월 22일이니까 그 고용지표랑 ISM 제조업 지표는 이번 주엔 안 나오고 다음 주에 나오죠. 그러니까 아마 이번 주까지는 뭐 이렇게 크게 시장이 긴장하는 모습은 아닐 것 같고 요번 주에 이제 주목해야 될 이벤트는 뭐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9월 FOMC 이전에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이 통화정책에 참여하는 연준 멤버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그 현직에 있는 위원들은 이제 그 이른바 금원령이 내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 얘기를 못했다가 이제 지난주에 결정했으니까 요번 주에 이 사람들의 연설이 막 몰려 있어요. 보니까 월요일 날은 뭐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인가? 닐 카시키리 뭐 하여튼 요 세 분이 월요일 날 쌍으로 연설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목요일 날 보니까 파월 의장이 무슨 컨퍼런스에서 연설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 요 분도 좀 지금 주목을 좀 해야 되겠죠. 왜냐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두 명의 그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 두 분 다 공통점은 원래 둘 다
매파적인 유형이었어요. 근데 한 명은 변심한 사람, 마음이 좀 바뀐 사람, 한 명은 여전히 매파인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크리스토퍼 월러라는 연준이사인데, 이 양반이 지금 현재 그 연준 내 2인자로 꼽히고 있다고 해요. 이 양반 같은 경우에 되게 매파적이었는데 최근에 비교가 싹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50bp 금리 인하 지지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생각보다 인플레가 빠르게 완화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향후에 만약에 인플레가 더 떨어진 그런 우려가 생기면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자기는 또 추가로 지지할 거다. 이렇게 아주 매파였다가 순식간에 비둘기파로 변경된 듯한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이 양반이 또 이런 얘기 해주면서 사실은 주식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더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반면에 미셸 보우먼, 지금 연준 이사진 중에 가장 매파적인 분인데, 이분도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이분이 이번에 FOMC 50bp 금리 인하에 유일하게 반대 의견 낸 사람. 나 50bp 금리 인하 반댈세. 나는 20bp 금리 인하 정도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50bp 금리 인하가 자칫 잘못하면 마치 우리가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과 같은 좀 방심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25bp 인하하면서 조금 나는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의견을 피력하신 거죠. 그래서 현재 현존하는 FOMC 내에서 가장 매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분이 바로 화요일날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월요일날 발표하는 이분들은 이번에 50bp 비컷에 대해서 다 이제 우호적이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했고, 뭐 잘했고, 뭐 향후에 뭐 우리가 더 잘 대응할 거고, 이제 이런 소리를 아마 할 거고, 뭐 파월까지 자화자찬 하겠죠. 반면에 이제 미셸 보우만은 조금 이제 보수적인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이번 주까지는 딱히 이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을 알 수 있을 만한 경제 지표가 별로 없어요. 지금 뭐 화요일 날은 그 케이스 슬러 주택 가격 지수 나오고, 수요일 날은 건축허가 신규 주택 관련 지표들이 이번 주에 있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 2분기 GDP 최종치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최종 2분기 GDP 증가율 최종 숫자가 3%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난번보다도 또 지난번에 2.8 정도였던 게 3%로 상향 조정이 됐는데, 이번에 이제 그 수치가 확정이 될 걸로 시장 컨센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미국이 2분기 성장률이 3.0이면 여전히 좋죠. 그런 상태에서 50bp 금리 인하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이번 주까지는 적어도 좀 이어질 수 있겠다. 그 다음에 금요일날 PC 나오는데, 현재로서는 PC 물가는 뭐 최근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관심이 많이 좀 줄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유가가 기본적으로 낮은 수준 유지하니까 뭐 큰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적어도 10월 초에 ISM이나 10월 4일날 그 고용지표 보기 전까지는 현재 시장의 후한 평가, 긍정적인 평가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 10월 초에 나오는 지표가 이제 중요한데, 아직 저도 지금 감이 잘 안 잡히네요. 근데 일단 최근에 지표들을 쭉 봤었을 때는 전반적으로 그래도 최근 지표의 모습들은 조금은 그 나쁜 지표보다는 좋은 지표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CT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서프라이즈 인덱스라는 게 있거든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이건 뭐냐면 컨센서스 지표하고 실제치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부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플러스가 나오냐 마이너스가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그래도 마이너스가 덜 했으면 좋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프라이즈 인덱스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0을 기준으로 해서 그 뭐 플러스여도 그러니까 반대일 수 있죠. 만약에 예를 들면 플러스 50을 예상했는데 플러스 40만 나왔다. 그럼 이건 마이너스 0 이하로 작용하고, 마이너스 50을 예상했는데 마이너스 30만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0 이상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흐름을 보는 건데, 최근에 미국의 경제 지표는 보면 예상치보다는
덜 나쁜 지표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언제냐 7월 초에 바닥 찍고 좀 올라오고 있잖아요. 여전히 마이너스권이니까 예상을 밑도는 지표들이 조금 더 많다는 얘기긴 한데 그 수준 자체가 지금 0을 향해서 향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는 예상보다 비슷하게 나오거나 아니면 예상보다 조금 좋은 지표들이 나오는 쪽에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 보면 일단 10월 초에 ISM이나 그 미국의 고용 지표가 완전히 막 망가지는 형태만 아니라고 한다면 일단 50bp 빅컷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일단 저는 이런 정도 좀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시장을 볼 때, 이제 저희는 이제 운용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할 거냐, 매도를 할 거냐, 여기서 현금 비중을 늘렸다고 한다면 더 줄일 거냐, 아니면 현금 비중 줄인 거를 이제 다시 또 주식으로 바꿀 거냐, 이제 이거에 대한 평가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결국 제가, 그 평가를 하는 두 가지 기준 말씀드렸죠. 하나는 가격,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모멘텀. 그래서 가격이 싼지 비싼지, 그 다음에 앞으로 나올 모멘텀이 좋은지 나쁜지, 이제 그 두 가지를 이제 저울질하면서 봐야 되는데, 일단은 모멘텀만 놓고 보면 이번에 연준 B컷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다. 이런 정도로 일단 제 그 시각을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이게 결론이 난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일단은 적절한 속도의 금리 인하로 보이긴 한다. 근데 이거는 실체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검토와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은 뭐 첫 출발은 나쁘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저도 후한 평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만 앞으로의 지표의 흐름들을 이제 계속 봐야 되고, 왜냐하면 지금 요번에 점도표를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지금 일단 시장의 컨센서스로 보게 되면 현재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11월 FOMC에서의 점도표를 보면 연준의 예상과 조금 달라요. 지금 현재 시장은 연말까지 한 75bp 정도의 금리 인하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2번 회의가 남았는데 75bp 인하를 본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한 번 정도는 50bp 빅컷을 한다라는 기대예요. 지금 보면 11월 7일 날 다음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50bp 금리 날 확률을 51% 조금 더 높게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월 18일이 올해 마지막인데 제일 높은 게 4.25니까 이제 75bp인 거죠. 근데 요번에 연준 위원들의 흔히 말하는 금리 전망 점도표를 보면 당초 5.1이 연말에 4.4로 많이 하향 조정되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4.75에서 5.0이니까 4.4가 중간값이면 50bp 더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걸로 보면 조금 더 그림이 아마 잘 보일 겁니다. 이 빨간색으로 표현한 게 지난 6월 달에 연준 위원들이 점을 찍어 놓은 거고, 이 파란색이 요번에 찍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지난번보다 거의 2단계 이렇게 쭉 내려온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이게 지금 겹치는 부분이 2명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 메디안 값 중간이 4.4에 있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명, 17명 중에 9명이 지금 두 차례의 금리 인하를 지금 예상하고 있다는 거고, 세 차례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사람 지금 한 명밖에 없어요. 4에서 4.25. 근데 지금 이 FOMC FF 선물 시장에서 반영된 시장의 컨센은 75bp 금리 인하를 바라보는 사람이 과반을 넘어요. 지금 4번까지도 보니까 75%는 적어도 지금 3번 이나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75bp 이나 본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연준 멤버들은 17명 중에 1명밖에 안 본다는 거니까 이제 괴리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파월 의장이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의 금리 인하는 철저하게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갈 거고, 그때그때 시장 환경에 따라서 또 우리는 속도를 빨리 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다시 또 결국은 또 제로 베이스에서 얘기하겠다는 건데, 이 한 명의 지금 위원만이 올해 75bp 남은 기간 동안 인하를 보고 있는데, 이 점도표는 이렇게 막 바뀌잖아요. 분기에 한 번씩. 그러니까 이거를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경제 상황이 바뀌면 얘네도 금방 뒤집어요. 얘네도 똑같아요. 뭐 자기들도 이거 전망치 바꾸는 거에 대해서 전혀 이 사람들은 뭐 미안한 감도 없고 죄책감도 없어요. 그냥 내가 그때 판단했던 거랑 지금 판단했던 거랑 다르다. 이제 이런 차이니까. 자, 그런데 이거는 지금 어떤 의미로 봐야 되냐면 지난주 9월 그 18일 FOMC의 그 날짜 기준으로는 한 명만 75bp 인하를 보고 있다는 거고 시장은 다수가 지금 75bp 인하를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장이 맞을 수도 있고 연준이 맞을 수도 있죠.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시장이 항상 앞서가긴 합니다. 왜냐면 그때그때 시장 상황을 끊임없이 이 시장은 반영을 하니까.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남은 기간 동안 50bp 금리 인하일 수도 있고 75bp 금리 인하일 수도 있고 시장 예상대로 75bp 금리 인하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러면 이제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만약에 시장 예상대로 75bp 금리 인하가 되려면 현재 연준은 50bp 금리 인하가 다수잖아요. 그럼 75bp가 되려면 그동안에 무슨 일이 나타나야겠어요? 당연히 그 기간 동안 생각보다 경기가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 경제 상황이 안 좋아져. 그 다음에 연준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50bp만 인하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75bp는 인하해줘야겠다. 이제 이렇게 그런 과정을 겪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정말 그런 현재 시장의 예상대로 75bp 금리 인하가 되는 환경이라고 한다면 지금 미국 주가가 지금 사상 최고치 경신을 지속하고 있는데 주가가 계속 뻗어가면서 그런 과정을 소화할까요? 아니면 다시 또 주식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그런 과정을 소화할까요? 후자의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높아져 있잖아요. 그 전고점을 뚫어버렸잖아요. 사상 최고치를. 그러니까 아까 제가 가격과 모멘텀이라고 말씀드렸을 때 모멘텀은 지금 현재로서는 우호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이제 가격이 또 부담스러운 가격이 왔기 때문에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조금 이런 만약에 진짜 시장의 현재 컨센더로 연말까지 75bp 금리 인하를 하는 환경이라면 결국은 연준이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는 경기가 더 안 좋아지는 거고 그 얘기는 즉 실업률이 더 높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성장률은 조금 둔화되는 거고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거니까 아마 그런 모습이 연말까지 나타난다면 여기서 미국 주식시장이 더 뻗어나가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뭐 미국 시장이 뭐 강해져서 사실 저는 미국 주식은 한 주 전인가 2주 전에 팔았죠. 그래서 조금 약간 배 아프다라는 것도 있긴 한데 뭐 저는 실컷 먹고 나왔기 때문에 미련은 없고 그냥 더 가는 건 약간 까치밥 같은 느낌으로 보고 있고 오히려 저는 다시 국내 시장을 좀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왜냐면 이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미 연준이 금리 인하 해주는 긍정적인 어떤 평가가 계속 이어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은행도 지금 정도 상황이면 금리 인하를 이제 당연히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고 지금 다음 금통위가 10월하고 11월이 있는데 둘 중에 한 번은 무조건 금리 인하 하겠죠. 지금 10월이냐 11월이냐인데 이제 그 가계대출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인데 다행히 지금 9월 19일까지 데이터로 봤었을 때는 뭐 연휴가 있기도 했고 그 다음에 DSR 규제가 강화되기도 해서 일단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조금은 줄기도 했어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뭐 미국이 50bp 금리 인하를 해줬으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조금 더 편안하게 금리를 내려줄 수 있는 그런 명분은 좀 생겼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내수부양책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것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번 주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이벤트 중에 경제지표 말고 제가 봤을 때는 제일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24일 화요일 날 발표되는 민주당의 금투세 공개 토론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그 마음에 따라서 이 금투세가 내년도 1월에 현재로서는 자동이 아니죠. 이미 통과가 된 건이니까 효력을 발생할 텐데 유예를 시켜줄 거냐 폐지를 시켜줄 거냐가 달려있죠. 그래서 최근에 민주당 내에서의 분위기는 약간 좀 기류가 좀 변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뭐 정치적인 얘기는 딱 빼고 그냥 팩트만 보면 현재 이재명 당대표의 뭐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민석 최고위원도 최근에 뭐 금투세 약간 유예 쪽으로 좀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진성준 의원이 이제 가장 강경파인데 뭐 이제 공개 토론 한다고 하니까 근데 약간
뭐 민주당도 흔히 말하는 엑시트 플랜을 좀 짜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동안에 흔히 말하는 당론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틀면 또 지지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어서 좀 토론을 하면서 좀 수렴해가는 과정이지 않을까라고 저도 희망 섞인 전망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 보면 마이크론이 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지난주에 우리 주가가 뭐 이렇게 미국 주가가 사상 최고치 경신을 지속함에도 불구하고 못 나갔던 가장 큰 이유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모건 스탠리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 이놈들이 좀 꼴배기 싫었긴 한 게 뭐 한두 번도 아니고 뭐 그 다 된 밥에 죄를 뿌린다? 뭐 이런 거 정도로 맨날 뭔가 있으면 되게 좀 중요한 때 이 보고서를 내가지고 상당히 좀 한국 시장에 왜 이렇게 억하심정이 있는지 왜 그러나 모르겠는데, 또 더더군다나 열받는 게 얘네들 보고서 나온 게 13일인데 15일이었는데 그거 보고서 나오기 이틀 전인 13일날 그것도 모건 스탠리 창구, 서울 지점 창구를 통해서 SK하이닉스 주식 101만 주의 매도 주문이 체결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거래소가 선행매매 의혹 조사에 착수한 상태라고 하는데, 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습니다만은, 확실히 외국인의 그 매도세가 이런 외국계 리포트에 휘둘리는 건 사실이고요. 지금 지난주에도 보면 1조 2천억을 팔았어요. 지금 무려 4주 동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팔아치운 이 코스피 시장에서 팔아치운 주식 매도 규모가 8조가 넘습니다. 8조. 근데 그 8조의 대부분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특히 삼성전자에 많이 집중이 됐죠. 그래서 아마 뭐 올해 거의 그 순 매수한 거 아마 다 이제 토해낼 정도로 다 팔아 제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외사에서는 그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반도체 메모리 사이클이 정점을 찍을 거고, 지금 뭐 디램이나 기존의 레거시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 재고가 쌓이고 있고, HBM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론이나 뭐 삼성전자도 그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현재 단독으로 지금 그 엔비디아에 HBM 납품하고 있는데, 이제 멀티 벤더로 가게 되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하이닉스를 지금 26만원을 12만원으로 반토막 이상 목표주가 하향을 해버렸는데, 이제 이거에 대한 그 반도체 업계나 국내 시장의 반응은 열받네, 이 새끼들 장난질 하나, 웃기고 있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욕을 한 게 아니라 시장에서의 이제 그런 반응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웬만하면 제가 고운 말만 쓰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제가 웬만하면 욕설은 아무리 개인 유튜브라 하더라도 저는 좀 삼가하는 편인데, 이제 시장에서의 반응이 상당히 그렇게 격앙됐다라는 표현을 제가 한 거니까 여러분 조금 불편하게 들으셨다면 이해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수요일날 마이크론이 분기 실적을 발표해요. 4분기 실적, 미국의 회계 기준으로. 그래서 6월에서 8월까지 실적을 발표하는데, 만약에 마이크론의 실적이 나쁘지 않으면 또 이 모건 스탠리가 웃긴 놈들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부정적으로 봤는데 또 마이크론은 또 좋게 봤더라고요. 도대체 뭐 어쩌란 얘기야 지금. 그래서 만약에 얘네가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오면 현재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이건 너무 싼 거 아니냐라는 그 딥밸류에 대한 그 인식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세요. 7월 11일날 88,000원 갔던 게 지금 63,000원 삼성전자이고요. 지금 7월 11일 역시 25만원 근접했던 지금 하이닉스가 15만원인데, 사실 뭐랄까 조금 안 좋았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했는데, 이건 좀 해도 너무한 게 아니냐라는 좀 인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밸류로 봤었을 때 PBR 보면 이게 지금 네이버에 나오는 이 PBR은 트레일링 PBR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 거고, 포워드 PBR은 지금 뭐 정확하게 얼마인지 이제 저도 지금 보질 않았는데, 트레일링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1.1배 PBR.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체 자산하고 시가총액하고 거의 비슷한 거죠. 하이닉스 1.8배. 그러면 아마 제 생각에는 거의 역사적인 그 PBR 저점 밴드 수준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국 시장이 더
망가지려면 삼전하고 하이닉스가 더 빠져야 되는데, 야, 이거는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은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 일단은 연준의 50bp 금리 인하가 일단 어쨌든 그림상으로는 선제적인 느낌으로 좀 보이고 조금 좋은 금리 인하에 가까운 모습으로 좀 보여진다. 그리고 이게 당장 그 경제 지표가 좀 굵직한 게 나와가지고 이게 막 망가지고 이러기 전까지는 뭐 좀 괜찮은 그런 모습대로 좀 보여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래서 일단은 모멘텀은 조금 그래도 좋은 모멘텀을 흘러갈 것 같은데, 미국 주가는 뭐 너무 비싼 거 아니냐. 반면에 한국 주가는 너무 싼 거 아니냐. 그러면 뭐 결국은 뭐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지금 현금 비중을 늘렸다는 가정하에, 제가 7월 초였나요? 뭐 7월 중순 이후부터인가 계속 현금 비중 좀 늘려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께 강조했었고, 전 실제로 늘렸고요. 근데 이제 지금 늘려놓은 현금 비중을 계속 현금으로만 가져가자니 저도 이제 이 정도면 많이 싸진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좀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현금 비중을 줄이면서 주식이나 다른 자산을 좀 채울 건데, 국내 주식이 이 정도면 이제는 조금 사볼 만한 레벨 아니냐. 일단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도 이제 곧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이미 싸졌고, 그 다음에 금투세 관련된 그것도 조금 이제 약간 유예 쪽으로 좀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그렇다고 하면 시금융 레벨에서는 한번 사볼 만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지금 저는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이제 지난 한두 달 정도는 계속 그 위험 관리, 그 다음에 뭐 좋은 금리나 나쁜 금리나, 그 다음에 이럴 때는 이제 부러질 수도 있고, 특히 지지난주에 올린 거 보면은 이제 경기 침체에 강력한 시그널이 나타났다. 뭐 이런 걸 보면 막 금방 막 어떻게 될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데, 그 추세적인 거는,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요번 사이클에서 고점이 지금 저는 한국 시장은 이미 봤다고 보고, 미국도 거의 고점 부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식을 쫓아가면서 사는 영역은 아니라고 보는데, 일단 현금 비중을 우리 좀 일찍 줄였다고 한다면 국내 시장 정도, 특히 국내 반도체 정도는 이건 좀 딥밸류 아니냐. 여기서부터는 조금은 현금 늘려놓은 거 일부는 좀 다시 주식으로 바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다시 올라오면 또 팔 겁니다. 저는 박스권 관점이고요. 지금은 국내 주식은 거의 박스권의 하단부라고 생각하는 거고, 반대로 뭐 미국 주식은 박스권의 상단부 정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한다면 박스권 플레이 상에서는 뭐 하단부에 있는 거는 일부 좀 사주고, 뭐 상단부에 온 거는 좀 비중 줄이거나 뭐 이 정도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는 좀 갖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이 정도로 오늘 시장은 조금 길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또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면 벌써 제가 10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전략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조금 더 이 포트 리밸런싱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에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슈 분석 보내드렸고요. 정리하자면 일단 50bp의 B컷 금리 인하가 일단 출발은 나빠 보이지 않는다. 아직 우리가 명확한 답을 내리기에는 좀 앞으로도 지켜봐야 될 변수가 많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금 우호적인 모멘텀이 좀 이어질 것 같다라는 부분. 그러면 결국 그동안 현금 비중 많이 늘려놨으니까 다시 조금 주식을 일부 채워도 현재 수준에서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미국 시장은 조금 박스권 상단 부분 같고, 한국 시장 특히 반도체 섹터는 박스권 하단부인 것 같으니 오히려 국내 반도체 섹터에 대한 지금으로서는 이제 줄여놓은 부분 현금을 일부 쓰는 것도 나는 괜찮을 것 같다. 다만 길게 봤었을 때는 박스권 흐름이고, 일단 요번 사이클에서 고점 부분을 어느 정도 지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추세적인 접근보다는 일종의 단기 플레이 정도 수준으로 일단 시장을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앞으로 이제 11월 대선도 있고, 그 다음에 50bp 금리 인하가 현재로서는 좋은 금리 인하 국면에 있지만, 원래 초창기에는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지나다 보면 결국은 미국 경제의 둔화가 이제 이어질 거기 때문에 이번에도 속도가 또 늦는데 라는 그 인식이 또 생기는 구간이 또
언젠가 올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때 가서 또 리스크 관리 해야죠. 우리는 어쨌든 시장을 계속해서 면밀하게 지켜볼 거니까. 자, 이 정도 정리하겠고요. 저는 다음 주 일요일 날 10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전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남은 일요일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주 일요일 날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